이란 전쟁이 2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군 파견도 진행하며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관심을 모은 플로리다 주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부 여당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 1년간 전직군인 34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 지난해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한인 박세준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라과디아 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를 조사 중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경보 시스템 미작동을 꼽았습니다. 차량들이 활주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지상 감시 시스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의 약 4분의 1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대상자 안내와 대체보험 정보 제공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이 2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군 파견도 진행하며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23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의 예리코 등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가동하면서 상공에서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인 에일라트와 위성 수신소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는 드론이 연료 탱크를 공격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주요 인프라를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은 테헤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전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측으로부터 일종의 선물을 받았다며 세계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과는 별도로 지상군 파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파리 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여 명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3천여 명 규모의 한 개 여단 전투단이 통째로 파병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실제 승인된 병력 규모는 1000에서 1500명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어제까지 미군 부상자가 209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약 200명에서 9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55명은 복귀했으며 10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사자는 1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 하는 연방의회 결의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또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입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전쟁 권한 제한 초당적 결의안은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랜드폴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존 패터먼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 함께 법안에 반대 투표를 냈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쟁 권한 제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것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이란전에 대해 공개 증언할 때까지 법안을 계속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전 관련 비공개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공개 청문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CNN은 법안이 설령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관심을 모은 플로리다주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지고 있는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패배하면서 정부 여당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플로리다주 하원 87 선거구에서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에밀리 그레고리 후보가 공화당 존 메이플스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주의회 하원 의원 보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곳인데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석이 되기 전 이 선거구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으며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역 득표율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1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비록 소규모 보선이지만 이번 승리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재차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기서 비롯된 유가 급등 등 물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아주 특별한 선거라면서 메이플스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했으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타격만 더해지게 됐습니다. 우편 투표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 1년간 전직 군인 34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 지난해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한인 박세준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직 군인은 125명이며 이 중 34명이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당국은 전직 군인 가족 248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군 복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민 단속을 사실상 완화해온 이전 정부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구금 혹은 추방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가족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없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누구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계 전직 군인 박세준 씨입니다. 7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박 씨는 고교 졸업 후 입대, 1989년 파나마 침공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습니다.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 군인입니다. 박 씨는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역 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했고 이후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자진 출국 요구를 받고 결국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가 전직 군인들의 복무에 감사하는 방식은 그들과 그 가족들을 겨냥해 추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입대를 장려하면서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도 일정 기간 체류를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 미국에 복무 중인 이민자 출신 현역은 26,708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선발 예비군과 주 방위군에도 이민자 출신 23,350명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승인 건수가 한 달 사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민 절차의 첫 단계인 I-130 승인 건수가 크게 줄면서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I-130의 1일 승인 건수는 평균 5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월 1일 승인 건수 약 850건과 비교하면 약 40%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거나 강화되면서 계류 중인 신청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USCIS가 공개한 올해 1월 통계에 따르면 I-130 계류 건수는 총 235만 4,20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는 200만 3,555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승인 기간은 약 16.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건수는 지난해 1월보다 약 8%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승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뒤 신청하겠다는 분위기가 신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엔 이민 신청과 관련해 장기 대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신청자는 배우자 초청으로 I-130을 접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초청 이민이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재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가족 분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엔 취업허가 발급이 늦어지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등 일부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를 조사 중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경보 시스템 미작동을 꼽았습니다. 차량들이 활주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지상 감시 시스템에 의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제니퍼 호맨디 위원장은 어제 사고가 난 라과디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적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맨디 위원장은 차량들이 활주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객기와 충돌한 소방 트럭에는 관제탑의 차량 위치를 알리기 위한 위치 발신 장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 트럭의 위치 발신 장치를 다는 것은 연방항공청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호맨디 위원장은 관제사들은 모든 정보를 일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가져야 한다며 지상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정보를 가져야 하며 그게 항공기건 움직이는 차량이건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호맨디 위원장은 사고 당시 공항 관제탑 내 유리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관제사 2명만 근무 중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표준 운영 절차가 연방항공청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관제팀이 수년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관제사 간 업무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트럭 진입을 승인한 관제사가 사고 직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활주로 상태 등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고등은 활주로를 횡단하기 위해 위험한 상태인 경우 빨간색으로 전멸하며 경고를 보냅니다. 소방 트럭이 활주로를 횡단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는 안개가 자욱한 밤에 발생했으며 호맨디 위원장은 항공기와 트럭에서의 시야 확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의 약 4분의 1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대상자 안내와 대체 보험 정보 제공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가입자 약 50만 명이 오는 7월부터 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유지에 어려움이 생겼고 일부 가입자는 자격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해 전체 가입자 약 170만 명 중 약 120만 명은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득 상한선에 근접한 일부 가입자들은 탈락 대상에 포함돼 전체 가입자의 약 4분의 1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을 잃게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종료 안내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이들은 다른 보험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에센셜 플랜은 뉴욕주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민간 보험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주는 2024년 에센셜 플랜 소득 상한을 기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으나 감세 법안 통과로 연방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혜택을 다시 축소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대상자 안내와 대체보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인 보행자가 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한인 여성은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폴 김 시장은 잇따른 사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웨스트 루비 애비뉴와 만나는 브로드 애비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세 한인 여성이 직진하던 SUV 차량에 치여 광대뼈 등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된 피해자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팍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40대 히스패닉 여성으로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남아 출동한 경찰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양보 의무 태만, 부주의 운전, 차량 안전 상태 미비 등 여러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펠팍에서는 한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랜드 에비뉴와 센트럴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한인 남성이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도에도 그랜드 에비뉴와 헨리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50대 한인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사고도 있었습니다. 펠팍 폴 김 시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시장은 경찰서장 등에게 경찰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곧 구체적인 안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권고문에서 전 세계 미국인, 특히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며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은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표하는 보안 경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무부는 주기적인 영공 폐쇄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외교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외 지역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을 지지하는 집단들이 해외의 다른 미국 이익 관련 시설이나 미국 또는 미국인들과 연관된 장소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래 4만 3천 명의 미국인들이 중동에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 행정국에 따르면 최근 400여 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총괄해오던 고위직 변호사들을 이민법원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민심사 행정국의 인정 공인 프로그램으로 법무부는 담당 부서를 통해 비영리 법률단체들이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과 이민 관련 재판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CBS는 이민심사 행정국이 지난주 별도의 공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신청 지원이나 서류 갱신 등을 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보조 인력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은 아니며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스테파니 장 전 시의원이 펠팍 시장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3일 러닝메이트 카멜로 벨라도 시의원 후보와 함께 예비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타운클럭 오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장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펠팍 시장직의 재도전을 결심했다며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후보는 지난 2022년 공화당 후보로 펠팍 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펠팍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장 시장 후보와 벨라도 시의원 후보만 출마해 경쟁 없이 11월 본선거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오는 6월 20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월드컵과 함께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두 단체는 지난 20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행사는 한국 기업 제품 박람회, 한류 문화 프로그램, 대형 스크린 응원전, K-팝 콘테스트 등 연계 이벤트를 통해 하루 10만 명 이상이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행사 전날인 6월 19일 뉴욕 한인회관 6층 및 회관 앞에서 코리아 페스티벌 전야제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몇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